남한에서 동시대 현장 문학 비평을 하는 남한 평론가가 동시대에 바로 지금 나오는 북한 소설을 읽고서 대중적으로 비평을 하고 해설을 해준 책입니다. 조금 쑥스럽게 얘기하자면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한 평론가가 동시대 북한 소설을 비평한 비평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순의 동창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 민중들의 모습들, 민중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두 동창, 공대를 나온 두 여성 동창이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여성 엘리트들이죠. 공대를 나온 여성 두 명의 엘리트가, 한 사람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위해서 미용사의 길을 걷게 되고, 한 사람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농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실제로 북한에서도 이 동창생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용사는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을 통해서 계속 농기계를 고치는 이 동창생은 못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인민들에게 더 이로운 삶을 사느냐? 누가 더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공민의 도리라고 그럽니다. 공민의 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북한 당에 대한 충성 이런 걸로만 보는데, 사실은 공동체 윤리죠. 누가 더 공동체 윤리에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윤리적 싸움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익숙하게 집단주의적 논리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국가주의에 동원된 작품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했을 때는 여기도 치열한 어떤 집단과 개인이라는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좋은 소설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단만 찬양하면 좋은 소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 내지는 자기 가족을 챙기는 모습도 논리가 있고 또 그런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화해를 하거든요. 이 화해를 했었을 때 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들을 그려 보임으로써 북한의 현재의 민중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고난의 행군을 얼마나 어렵게 거쳐왔고 현재에 이르렀는가 하는 부분을 또 읽어낼 수 있고요. 굉장히 큰 상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남한에서 IMF가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있듯이 북한에서도 또 꼭 그만큼의 시기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큰 상처로 남아있고, 이 상처를 환기하고 기억함으로 해서 현실의 곤란함들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 와중에서 이걸 숨겼던, 고통의 현장을 숨겼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25, 6년이 된 상태 속에서 과거를 소환하고 환기하고 과거의 고통을 기록한다는 측면 속에서 북한 사회도 좀 다른 국면에 도달했다 하는 부분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서총송의 무지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7색깔이죠. 여기에 이제 7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7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각각의 사연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물론 거기서 주인공이 있고 중요한 인물이 있고 또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놀라운 부분은 이런 건데, 공장에서 가장 성과를 낸 여성 노동자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성 노동자가 적당히 일을 합니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다른 식의 접근을 합니다. 어차피 공장장이 만들려고 하는 영웅적인 노동자는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공장 시스템 내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구한테만 주고 누구한테만 일을 몰아주는 방식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의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 공정한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공장장이 밀어주는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변화인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스템 내지는 관료주의 내지는 북한 내에 작동되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비판,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작품이 실리고 또 집중적으로 평론가들이, 북한 평론가들이 조명을 합니다. 중요한 작품이라고.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은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시대의 도래도 아니고 고난의 행군에 대한 그 시기를 겪어오면서 북한 사람들이 갖게 된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변화의 해석도 남한 평론가의 남한적 관점에서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갖고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변화를 해석해내는 것을 갖고서 남한 평론가, 북한 평론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중요한 어떤 접점들,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사고의 지점들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그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읽어낸 게 아니라 북한의 현재의 북한 사람들이 읽는 모습을 읽어낸 책입니다. 미디어나 이런 영상이나 뭐 홍보물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아니라 북한의 현재의 북한 사람들이 읽는 그 읽고 쓰는 그 모습을 갖고서 추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내밀한 모습을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없이 상상하는 모습이 아닌 근거, 작품이라는 근거를 갖고서 북한 사람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자 라는 취지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어떤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는데 그 욕망은 일종의 컴플렉스이기도 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 제1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뒤처져 있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세계 제1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들인 거고, 또 고난의 행군 시절, 어려운 시절을 계속 환기하는 것들은 현재의 고난의 행군 시절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라는 자신감이고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라는 자신감이고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남한 독자들과의 대화의 핵심은 자존심 강한 사람을 나도 자존심 있게 대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거든요. 그들을 열등하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해주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야 된다. 내 모습을 봐야만이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어떤 결여된 형태로 보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거울 앞에 서서 좀 동등한 위치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자라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남과 북을 나눠서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반체제냐, 친체제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를 비롯해 가지고 또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서구 문화에 이제 그 사로잡힌 반동들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친체제냐 반체제냐라는 관점을 갖고서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남한 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것들이 맞느냐 하는 고민들을 했었고, 남쪽에 속해 있거나 북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을 연구를 하거나, 지금은 좀 덤비기는 하지만 6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남한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문헌들이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접근법의 전환점을 준 게 독일 민스터 대학의 송두율 교수입니다. 송두율 교수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내부의 맥락들을 구성해서 내부의 맥락들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 역사 내지는 내적인 맥락들을 통해서 바라보자. 남한 사람이지만 내가 북한 내부에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상상하고 구성해보자 라는 취지의 방법론에 접근했어요. 그게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 접근법은 몇 가지 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충분히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내재적이라고 상상을 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내재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그 상상적 접근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송도희 교수처럼 남쪽도 갔다 오고 북쪽도 갔다 왔다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남쪽 자료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고 북쪽 자료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독일에 있다든지. 그 달라짐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송도희 교수가 한국에서 고초를 겪은 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서 이 방법론적 측면 속에서 항상 그 남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체제 민중주의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비체제보다는 민중주의적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통치 체제 속에서 나오는 자기정당화의 주장, 남쪽도 하고 북쪽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정당화의 주장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분단의 문제들 혹은 객관화된 시선들 혹은 외부적인 시선들이 아니라 남한 민중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고 북한 민중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자. 그랬을 경우에 이게 대단히 첨예하고 대단히 갈등처럼 보이지만 민중에게 이롭냐, 민중을 힘들게 하느냐 했었을 경우에 이거는 너는 친북이야, 너는 친남이야 하는 형태하고는 다른 접근법이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그 민중의 관점 속에서 북한 민중의 관점 속에서 보고 남한 민중의 관점 속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체제의 폭력이라든지 통치 권력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만함들,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제 북한 정권도 굉장히 민중주의적 정권에서 출발을 해서 변질되어 온 거거든요. 이제 내재적으로 변화해 온 거죠. 남한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항상 굴곡을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민주적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성취했다가 후퇴하고 성취했다가 후퇴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훨씬 더 역동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민중주의적 관점의 비체제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남과 북의 체제가 워낙 강고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방법론적 알리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제 민중주의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민중적 관점 속에서 바라보자.
그랬을 경우에 남한의 민중이 처해 있는 위치와 북한의 민중들이 처해 있는 고난들은 같다. IMF 시절에 남한 민중들이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민중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IMF 시절에 민중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다지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과연 민중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혹은 그 결정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런 시각 관점,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바꿨을 때 비체제 민중주의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어국문학과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북한 문학을 강의하는 강좌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유일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북한 문학 연구라는 강좌를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오영재 시인이라고 북한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오영재 시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당시에는 이제 광화문 우체국 6층에 북한 자료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 가지고 베꼈습니다. 이렇게 직접 베껴 가지고 자료를 접하면서 북한 문학을 내 전공 영역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연변대학교에 교환연구생으로 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97년도에 연변대학에 갔었을 때 북한 문학 자료의 보고였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료들이 있었고 그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자들보다 좀 더 행운으로 북한 문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명재 교수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북한 문학 사전을 1995년도에 편찬을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남한에서 북한 연구의 큰 전환점입니다. 사전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국가기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주도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전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학문 연구에서는 대단한 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를 알았을 때 그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항상 사전이 편찬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사전이 편찬됐었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노어 논문학이 어떤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95년도에 북한 문학 사전이 이명재 교수님에 의해서 편찬되면서 남한에서 북한 문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본 궤대에 오르게 됩니다. 공부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제가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남북문학예술연구회라는 연구자 모임의 창립 멤버로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그때 그 남한에서 외로운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한을 연구하는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더불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지는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북한문학 연구의 성과는 사실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남북문학예술연구회 동료들과 같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도) (89년도) 이즈음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있을 때 북한 소설들이 막 출간됐어요. 해적판으로 막 이렇게 쇠찌르렉이라든지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막 나와서 그
백남용의 벗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독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읽었어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억압돼 있고 제한돼 있는 것들이 시적으로 풀리면서 그런 해방감의 만끽 차원에서 대중들도 많이 있고 했던 건데, 제가 사실 이 책을 내면서 출판사와 같이 협의했던 게,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여기 이제 36편인데 이 작품을 같이 소설집이 한 권 나오고 이 책이 같이 나오는 걸 처음에는 구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결국 이제 저작권 문제, 판권 문제, 또 이런 그 허용되는 범위 내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소설은 못 나오고, 소설은 없이 이쪽에 해설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연구자로서 그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제한돼 있다면 그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남과 북이 북한의 소설을 원전 그대로 읽어내고, 또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소설을 원전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 이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통일문학이라고 해서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희망한 거는 그런 길이 열렸었을 때 북쪽에도 남쪽에도 이렇게 매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남한의 평론가고 또 동시대 북한 문학을 읽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쪽 문학에 대한 평론가로서의 역할과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두 가지 길들을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문학 텍스트 연구에서 가장 곤란한 지점은 이겁니다. 같이 읽고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접근 가능한 사람만 읽고서 매개해 준다라는 특징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자료를 봐서 해냈었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봤었을 때 나는 여기에 동의해, 여기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독점적입니다. 이 폐쇄성 때문에 연구자만 독점적으로 읽고 그거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개해 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북한 연구도 그렇고 북한 문학 연구도 그렇고 축적되어 오면서 아까 사전 얘기를 했지만 사전이 들어오고 또 역사적인 맥락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역사적인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지의 문학을 해석해내는 방식이 일종의 학문적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난점 뭐냐면 일단은 남한 연구자가 해석한 것을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 연구자나 내지는 북한에서 그 작품을 읽은 독자나 작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은 더 심합니다. 남한은 이걸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더 큰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대단히 고립적이고 외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될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저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학문적인 내지는 이 책의 목표였습니다.